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거에 비해서 해외에서 직접 창업하는데 우리 이 기관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꽤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는 부분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이라는 게 막연히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부딪혀 보면 국내 시장에서 여러 성공을 거둔 기업들도 가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기업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이루는 이 확률에 또 다시 10분의 1 정도밖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전문적으로 그런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관과 여러 지원책들이 같이 일관성 있게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주제들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장표입니다. 85장을 제가 커버할 건데요. 이 편의를 위해서 하늘색으로 된 이 문자들을 주시해서 가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일단 제가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해외 지원 사업 중에서 글로벌 창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그런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됩니다. 그 결과 일관되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지원이 됐다기보다는 상당히 파편화돼서 항상 지원책은 있었지만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현지 법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그런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가부터가 사실 글로벌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큰 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독자적으로 성공한다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잘 알고 해외 시장을 로컬 난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공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해외 파트너 찾는 게 중요한데, 그 파트너를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액세스해서 설득을 해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알기 굉장히 힘든 사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창업 천국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 창업자로서 기획을 잘하고 창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창업 보육센터에 전국에 260개 보육센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액세스해서 여러 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이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 천국이라고 보도됐었습니다. 이게 진짜 창업 천국일까요? 실제로 그 세계은행에서 독립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업하기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 국가 경제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순위를 발표합니다. 거길 보면은 일단 창업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가 445만 원 최소 단위로 볼 때 6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1인당 GNI에 대비해서는 1%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창업이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창업을 하고 나서 여러 지원책을 통해서 성공까지 이루는 율을 비교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벤처 투자를 통하지 않고, 투자금을 통하지 않고 지분의 희석 없이 투자하는 이 지원금이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보면 과연 그 1조 5천억 중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외 창업 지원에 할애가 되는가 보니까 이 스웨덴 핀란드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짓는 예산이 80억 원이 책정이 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의 창업 이민 인재 프로그램 양성에 8억 원 이렇게 책정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 재학생 졸업기금에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신설하는데 108억 원 규모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억 규모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외 진출은 전체 1조 5천억 규모임에 불과하고 해외 창업 지원하는 금액은 대략 100억, 110억 원 규모였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심지어 이렇게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K글로벌 해외 진출 사업은 이 1번, 3번, 4번 다 합쳐봤자 100억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즉 과거부터 해외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종종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기존 파편화돼서 실시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중복성 있는 것도 꽤 있었고요. 실질적인 성과까지 팔로우업 되는 것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2012년부터 제가 2000년까지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2012년, 2013년 미래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도 설립해서 해외 창업을 지원하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 창업리그에서 글로벌 창업자들 별도로 모으고, K무브라고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2014년, 15년 글로벌 창업 백서를 내서 이 해외 창업을 장려하는 팔로업도 있었고요. 해외에서 한 달간 살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창업 기회를 찾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나이파에서 진행하는 해외 창업 동료 프로그램,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그다음에 코트라라든지 기타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서 하는 여러 해외 창업 진작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정리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짧은 지원 기간에 단편적 지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뿐이라서 궁극적인 해외 창업, 성공적인 해외 창업 또는 엑시까지 이어지는 서포트는 아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소자본 해외 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해외에서 창업을 적극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서 해외에서 직접 창업한 창업률이 5%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년 이상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창업에 성공하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해외 현지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수의 인력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들을 설득해서 실제로 채용을 해서 그 기획한 사업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여타 역량을 갖출 수 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현지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규 이해, 또 시장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 그런데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무경 의원님께서 해외 창업 지원 글로벌 창업 지원법 발의하신 것은 너무나도 시적절하시고, 그리고 향후 해외로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그리고 이 해외에서 직접 셀프 임플로이하고 심지어 해외 교포라든지 해외에 있는 인력까지도, 청년들까지도 함께 포용을 해서 이 창업을 통한 그 인재 육성 플러스 취업 문제 해결, 이걸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부족하다. 실제로 제대로 해가려면 일관되고 전담한 기관이나 부처가 생겨서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 다음으로 김태은 대표께서 이어서 말씀 주실 한국에 적을 두고 인연을 맺고 있는 이 30만 유학생이나 직업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서 해외 창업에 좀 더 좋은 위치를 점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상위 물론 이제 탑 1은 실리콘밸리가 창업 생태계의 가장 규모도 크고 인재들이 가장 많은 생태계가 되겠죠. 근데 상위 30개를 보면 그 중에 8개가 아시아 창업 생태계입니다. 규모나 가치 측면에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창업 생태계는 사실 뭐 순위를 떠나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냐 싱가포르냐.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해외로 창업하려면 이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시죠. 중국의 장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시아 최대의 창업 허브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 있죠. 그 이유는 2008년도, 1989년도에 사실은 북경에서 그 천안문 사태가 있은 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년들을 달랠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아마 끄집어내신 게 이제 중관춘이라고 창업 생태계, 그리고 해정 창업원이라고 한국의 창업진흥원 같은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정부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창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냈고요. 그래서 정부의 막대한 투자금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돈도 가장 많고 글로벌 허브니까 뭐 중국보다는 적지만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유리합니다. 초기 창업도 있고 또 다 그보다 강점은 뭐냐면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싱가포르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홍콩이 지금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싱가포르가 홍콩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흡수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아직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느냐? 중국은 창업 생태계가 되게 업앤다운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버블 해서 많은 회사들이 거의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제는 중국 정부도 예전에는 뭐 돈 주고 투입하다가 지금은 많이 좀 자체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 위기를 통해서 아마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앞으로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하냐면 주변국들을 원합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데 미국과 전쟁, 인도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군이 필요하죠. 우군을 보통 어디서 찾냐라고 하면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해외 창업이 기회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창업하기에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런 해외 창업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중국의 이 창업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2020년이 사실은 러시아와 몽골의 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2022년 중국하고 중앙아시아와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를 쭉 지켜보니까 이런 수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스타트업들이 같이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 기존과는 좀 다른 어프로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은 여러 개의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세분화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트워크 소개해달라, 고위층 소개해달라,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네트워크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지만 저는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한류의 역량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류가 전 세계에서 한류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몽골,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과 그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다국적 팀으로 만들어서 들어간다면 제가 사드를 겪는 한국 회사를 많이 봤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팀이 되면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데 한국에서 이제 국방 대상 국가라고 해놓은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몽골이 중간에 있고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추진 배경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진 역사, 문화적 유대를 알고 그렇게 이제 써놓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청년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중국 회사에서 몽골하고 뭐 이제 홍콩하고 투자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몽골과의 친분이 많이 쌓였는데 몽골의 한 고위층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머리 좋은데 왜 중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냐 거기서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직접 펴 사고 집 사고 뿌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뭘 좀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몽골 이제 청년 창업 기업가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 때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고 한국과의 교류를 저희가 많이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340만 인구 관심 없으셨는데 작년에 창업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K컴업에도 초대가 되었고 그래서 한 130명 정도의 몽골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서 사실 한국에 대한 이제 그 호감도도 많이 높아졌고 올해 드디어 이제 창업진흥원이 몽골에도 이런 지식을 전수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3년 정도는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몽골에서 또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어려운데 한국은 규제 때문에 어렵죠. 근데 규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저는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즉 규제가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외를 먼저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죠. 뭐 자금은 저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시장 잘 모르겠다.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인력 찾기 어려운데 해외 가고 싶은 인력 못 찾는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찾아달라. 그리고 해외에서 찾을 때 이왕이면 돈 좀 있는 애들로 왜?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접근은 저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많은 인력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의 노래가 좋아서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서 와 있는 30만 명 거의 30만 명에 해당하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과 체류자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숫자가 하나 좀 틀리는데 어쨌든 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민간 외교 역량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심지어는 제가 연락을 끊고 살던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니네 나라가 우리보다 낫다며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잠시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극복하고 있고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숫자가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이고 한 7만 명이 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한 4만 명 정도 되고 우즈베키스탄 숫자가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이 각 7,500명씩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이 다들 학교 안 다니고 어디 가서 뭐 노동하고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몽골 친구들 제가 K컴업 때 행사 때 저희가 불러봤는데 다들 그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문화, 의료라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님이시죠.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문화의 힘, 오로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되게 젊은 층에서 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다시 이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BTS가 세계 무대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을 가지고 지금이 해외로 나갈 최적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지원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지적한 대로 K 글로벌 사업은 다 합쳐도 100억도 안 되고 그러나 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희망을 또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김태윤 대표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창업 경험과 또 우리 주변국의 스타트업 현황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활용한다든지 이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회를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글로벌 지원은 지금 잘 안 된다 이러시는데 여기 마침 우리 그 중소벤처부의 심재윤 글로벌 성장 정책 과장님께서 와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토론은 시간 관계상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외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정보 제공입니다. 그 국가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국가의 그 창업 네트워크 안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뭔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당장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물로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것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입니다. 작년에 3개소를 열었고 올해 이제 3개소를 열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KSC는 기본적으로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쪽에 만들지만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북유럽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북유럽이나 유럽 그리고 시애틀 같으면 미국이 아마 될 텐데요. 그 국가의 창업 네트워크에 우리 그 창업 기업들이 진출하고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한 지 2년 차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차이지만 원하시는 부분 조금이나마 채워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이제 그 엑셀레이터를 만나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과 저희의 남겨진 숙제는 이제 이 두 가지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단계는 저렇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예비 초기 성장이라는 저런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예비 창업 단계가 있고 창업 초기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창업은 늘 아시는 것 같이 7년 이내의 단계를 우리는 창업 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창업진흥원의 원래 예산이 얼마냐면 추경 빼고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72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1.2%를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사실 지원한다라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창업진흥원 내에서 뭐 다른 어떤 사업들을 빼고 글로벌 사업 빼고 글로벌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72억이라는 좀 상당히 어떤 이렇게 적은 액수로 글로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장이요. 그럼 글로벌 창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글로벌 창업은 이렇게 뭐 해외에 거점을 만드느냐, 해외에 법인을 만드는 게 글로벌 창업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진출이라는 개념하고 글로벌 창업이라는 개념하고 두 가지의 개념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글로벌 진출이라 그러면 전시회라든지 피칭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글로벌 진출로 보느냐? 그러니까 수출을 글로벌 진출로 볼 거냐?
글로벌 창업은 그러면 어떤 거죠? 이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개념 정의가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실은. 하지만 어떻게 되었건 글로벌은 여러 가지 우리 초기 창업과 글로벌 성장 기업과 글로벌 확대 기업에 대한 목표와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해외에 있는 그 일반 우리가 글로벌 창업에 대한 개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2개국 이상의 2년 내에 2개국 이상의 매출 5억 이상이 나야지 우리가 글로벌 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다음 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현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는 비중이 한 10만 개 정도 창업이 나옵니다. 법인 창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창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글로벌 우리가 7년 이내 기업 숫자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170만 개입니다. 그 170만 개 중에서 8천 개를 갖다가 대상 조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해외 진출하지 않는 기업이 97.8%예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2%만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크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전에 외국인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1년에 해외에 나가는 기업 숫자가 몇 개냐? 통계치에 지금 안 잡혀요. 그게요. 여기서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해외 진출하는 창업기업이 몇 개냐? 그럼 진출이라는 어떤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우리가 글로벌 법인을 설립하는 숫자가 얼마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개념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쪽인데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음 순위가 되는 거고요. 요즘 최근에는 그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이 베트남, 싱가포르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 장이요. 글로벌 진출 수요 팁스라는 어떤 좋은 창업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좋은 지원 사업이죠. 여기 작년까지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해외를 내가 가고자 하는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82%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보셨던 것과 실제 그러면 해외에 170만 개 창업 기업들 중에서 실제 해외 진출하는 거는 2%. 그런데 1,000개 중에서 80%가 해외를 진출하고 싶다. 서로 안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사례고요. 글로벌 창업의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보시면 선배 기업들을 만나야 된다는데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하무경 의원님께서 BT에서 결국은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우수 사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수 사례를 만들 거냐? 다음 장이요. 우리가 글로벌 성장 단계를 보면 아까 글로벌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이제 알파, 베타, 그로스 단계다. 알파는 프리 단계고 베타는 실제 얼리 스타트업 단계고요. 세 번째 그로스 단계가 스케일업 단계입니다. 저기에 이제 스케일업 단계가 우리 심재윤 과장님께서 중기업에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글로벌 KSC라는 어떤 저런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팅 사업이라는 게 얼리 스타트업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시장을 태핑해보고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게 얼리 스타트업 단계, 베타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 단계가 KSC 그로스 단계입니다. 다음 장이요. 다 됐습니다. 진출 국가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요. 각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마지막 장입니다. 글로벌 핵심적인 어떤 그 해외와 국내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아까 그래서 글로벌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가 돼야 되죠. 세 번째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고요. 여러 어떤 경진대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기반이냐 비즈니스 모델 기반이냐 진출하려면 내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세거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진출 방향들이 달라질 거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외 창업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청년 실업난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해외에서 이제 창업한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의 이 수출입 거래를 촉진해서 우리나라 무역 증진에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창업한 기업들이 많아지면 BTS 말씀하셨지만 한류 확산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창업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 화교, 중국의 화교나 유태인처럼 우리 새로운 그 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확정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70년대 그 국제화를 하는 이제 모델은 이제 읍살라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간접 수출을 하거나 내수에서 기반을 다지고 인접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본 글로벌 모델이라고 해서 창업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커졌을 때에 커질 수 있는 규모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글로벌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이제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 이 해외 창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는 뭐 크게 한 두 가지로, 한국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단독이나 또 합작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와 한국의 그러한 이 사업자 프레젠스가 없이 바로 해외 교포나 한국의 국적인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 창업 업종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이제 B2C 유통 서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ICT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1982년에 하나름 마켓이라는 이제 마트가 생겼는데, 현재 미국에 7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한국 교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 유태인, 뭐 그 현지 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여러 뭐 그 이제 단체에서 미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식품 수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루트입니다. 프랑스에 이제 켈리 델리라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는데, 한국인이 패션 공부하러 갔다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유럽 10개국에 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 5천억이 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업법인은 없지만 이것도 해외 창업의 형태고, 파리시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받았고, 까르푸에서 이제 2년간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까르푸 같은 매장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는 이제 와사비라는 또 한식당 브랜드 김치를 운영하는 이런 이제 해외 창업의 형태도 있고요. 이분은 이제 비보이 출신인데, 노량진 공시생들이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먹던 컵밥을 미국 유타주에 가가지고 NBA 경기장이나 풋볼 경기장 앞에서 이러한 그 컵밥 브랜드를 해서 20개 이상의 매장과 매출 100억 원을 이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해외 창업의 형태가 되겠고요. 뭐 아까 봐 샌드버드라는 이런 이제 기술 스타트업들의 형태가 있고, 또 팀블라인드라는 이런 이제 기술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센스톤이라고 이제 영국의 보안 솔루션을 갖고 이제 진출한 업체인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세계 보안 시장에서 미국의 마켓 셰어가 50%인데 한국의 마켓 셰어가 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마켓 셰어를 전체를 다 먹어도 글로벌에서는 1%밖에 안 되는 거고, 미국 50% 중에서 10%만 먹어도 글로벌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미국의 한인 중심으로 설립된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이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들의 투자라든지 해외 진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베어 로보틱스라고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출신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거는 우한의 형제들, 일본의 소프트뱅크들이 투자를 했고, 여기에 이제 베어 로보틱스 코리아를 한국에 세워가지고 또 한국의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죠.
저희 이제 무역협회에서도 이 해외 취업 과정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IT 전문가를 교육을 해서 2020년부터 2,004명을 일본 등 해외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 커리어 패스 유형을 보면 일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메이저 기업, 해외 기업으로 가고 일부는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ICT 기업을 창업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사실은 이제 해외 취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 하지만 해외 창업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이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 해외 진출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무역협회가 하는 것들은 이 스타트업들한테 물어봤을 때 글로벌 나갈 때 제일 애로가 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뭐 정보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원하는 거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받거나 거기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납품을 하거나 파트너십을 하거나 거기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무역협회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배 해외 진출한 선배 스타트업들이나 선배들이 좀 이런 정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라이브 시리즈들도 하고 있고, 중기 벤처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단순한 미덕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때 해외에서 이 기술이나 제품을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라이즈라는 이제 스타트업 이벤트도 KDB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그 해외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해외 창업을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해외 교포나 한국인이 국내 법인 없이 순수하게 이제 해외에서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아까서도 본 것처럼 기여를 하지만 직접적인 기여를 하느냐, 한국에 세금을 내느냐, 한국에 고용을 창출하느냐, 수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1차적으로 글로벌 창업 교육이라든지 창업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 동포 기업이나 진출 기업 연결이나 멘토링 이런 위주로 하면서 그런 해외 창업 기업들이 국내와 연결됐을 때 전문무역 상사라든지 해외 한인 벤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엑셀러레이터로서 연결이 됐을 때 좀 지원하는 형태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해외 취업이 나중에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든 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해외 창업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이랑 각 스타트업들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앞에서 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국가적인 이익과 각 창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머릿속에 불명확한 점은 해외 창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은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외 창업, 청년 해외 창업에 대한 정의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직접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바로 법인 설립을 하는 거. 저는 법인 설립을 어디다가 하느냐가 결국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기창업한 스타트업이 짧은 시간 안에 해외로 플립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해외 법인 설립이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두 가지가 가장 청년 해외 창업이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가 생각이 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많은 회사들이 있고 이제 설문조사에도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원한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가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기만 하는데 어디까지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막상 해외에서 살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거는 유학생도 이제 나가가지고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회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훨씬 더 힘들 텐데 그게 과연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냐서부터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창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아주 뭐 반년에서 1년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방안도 뭐 지금까지 케이스 스터디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저희는 되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분석하는 회사고 해외 회사들이랑 협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해외 지사가 꼭 필요한가? 해외 법인이 꼭 필요한가? 라는 거는 있어요. 그냥 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팀원들이랑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진짜 그래도 법인 설립을 해외에 해야 되는 이유 소프트웨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 받는 이제 기업 가치 관련된 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당연히 되게 많은 이제 뭐 유럽에도 많은 국가가 있고 동남아에도 많은 국가가 있고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하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겠다고 굉장히 많은 플랜을 짜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업 가치 국내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와 해외에서 이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밸류가 큰 것도 있고 그만큼 살아남기 힘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 가치상 이제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면 직접 투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가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B2C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장 관련된 게 훨씬 많기는 하겠지만 B2B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의 투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나라나 이런 데 진출을 하거나 할 때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장 초반에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아무도 사람들도 아는 뭐 친척들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주소지를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주변에 심지어 뭐 회사들이 많은 동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사실 프로그램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도 근데 많이 찾아봤을 때 저희가 도대체 어디 가가지고 어디다 등록을 해야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이런 우리 주소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장 손 내밀어 주는 게 현지 엑셀러레이터들이 가장 쉽게 손을 내밀어 주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엑셀러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년에서 1년 정도 딱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현지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언어에 대한 거를 가장 잘 교육을 해주는 게 금액적인 지원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갔을 때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랩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서 통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크로스보더 콜드체인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초에 과거 6년간 동남아시아 4개국을 포함하여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을 포함해서는 총 6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과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혹은 이제 해외의 어떤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컸습니다. 결국에는 뭐 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5G라던가 AI라던가 뭔가 이렇게 트렌디한 기술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불필요한 기술, 또 오버되는 기술이라서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현지 업체로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좀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현지의 법률과 정책에 맞춰서 외국인으로서의 법인 설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국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벤처 기업만을 들여다보면 역시 국내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창업 기업의 경우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아서 역시 이제 해외 매출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앞서 여러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은 제 입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왕왕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2년, 3년까지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현지의 법무법인,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처음에는 필요한 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지 법인을 한국 회사의 자회사로 도려 이제 편입을 시켜야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대로라면 현지에서 채용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 또 성장 단계에서 팀을 확장할 수도 있는 어떤 공유 오피스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시장 진입까지 밀착 지원하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도입이 확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안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실상 한 건도 보지 못했고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서는 또 한 개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으로 연달아 창업을 동시에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해주실 때 향후에 뭐 싱가포르 단일 국가, 베트남 단일 국가보다는 좀 통합적인 어떤 지역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